그런 부분들. 정의당 왜 탈당 안 해요? 저요? 왜 탈당 안 하냐고요? 이런 제가 픽폭을. 점점 떠나고도 있다고. 네, 저는 탈당할 생각 있어요? 오늘은 지방선거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혜영님이 정의당이 이제 결과가 좋지 못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안 돼서 오늘 자리엔 참석 못했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이재명만 살고 민주당은 죽었다인 것 같습니다. 네. 큰 선거부터 얘기하면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12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고요. 민주당은 그 전북, 전남, 광주 3곳을 제외하면은 경기와 제주에서만 승리를 거둔 거죠. 네. 기초단체장으로 내려가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서울 구청장이 25곳 있는데 이 중에 8곳에서만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4년 전에는 24곳이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줄었고 경기도에는 31곳의 기초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 9곳에서만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네. 교육감은 거의 뭐 9대8 정도, 그러니까 좀 진보 계열 쪽이 9, 보수 네. 쪽이 8 이 정도였던 것 같고. PK 영남 이제 PK라고 하죠. 경남, 부산, 울산. 부울경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마침내 이제 지역주의가 끝났다 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파란 깃발을 꽂았었어요. 심지어 이제 울산에서는 뭐 기초단체를 다 싹쓸이했던 정도로 올해는 전멸입니다. 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없고요, 거의 없고요. 뭐 기초의원 단계에서도 빨간 깃발이 거의 이제 탈환을 했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대선 이후에 또 2020년 총선 이후에 많은 이 언론인들과 또 학자들이 그 당시의 선거를 정초선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주류로 떠오른 선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분석을 많이 내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단견이 버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고 거기에서는 좀 어떤 의미를 받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장 진보 단일 후보의 1%대 득표가 좀 놀라웠어요. 네. 양당 후보의 득표 격차가 거의 20%까지 났는데 보통 이런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왔거든요. 심지어 4개 세력이 단일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 초반 득표를 했다는 거는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이 거의 유권자들의 메뉴판에서 사라진 선거였다. 네. 지상파 3사에서 왜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를 찍은 분들 중에 이번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찍었던 비율을 이렇게 좀 내왔는데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2.4%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퍼센트를 100%로 봤을 때 민주당을 찍은 분들이 63%, 그리고 국민의힘을 찍은 분들이 22.9%, 그리고 정의당을 찍은 분들이 12.2%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좀 너무 좀 당황스러운 결과죠, 그죠? 저는 이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500명 이상 나타났고 이게 이제 지자체 선거 사상 가장 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사실은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이 결국은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양당제 중심의 정치,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의지 없이 계속해서 정치가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고 보여주는 장면이고, 상징적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귀결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사실 지자체 선거는 무소속 후보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선거이고, 그만큼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활동가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현실 정치 영역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볼 수 있었던 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정말로 이제 양당 체제 그 자장에 속하지 못하면 아예 출마조차 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출마를 해도 사실은 어떤 결과도 얻기 힘들다라는 이제 공산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 500명 이상의 무투표 당선자라는 그런 결과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양당제 정치가 이제 이 정도까지 왔구나, 정말 막장까지 왔구나. 지자체라는 이를테면 가장 이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선거조차도 사실은 이 결국은 양당제라는 구도 속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다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되게 심각한 장면이라고 봤습니다. 뭐 무투표 얘기 조금 더 붙이면은 네. 총 508명 508 전체 명. 당선자의 네. 12%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1명은 무투표 당선이었고 또 비율로 따지면 영호남 포함해서 거기서 54.9% 그러니까 전체 무투표 당선자의 54.9%가 영호남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라는 게 이걸로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무투표 당선자 전원, 제주도의 교육위원 1명 제외하고서 전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였다. 네. 이런 점에서 권일님 말씀하신 게 너무나 맞는 말이고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울산시 교육감, 노옥희 교육감의 재선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선거 거의 직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울산에 받고 그 난민 아이들과 손을 잡고서 학교에 이렇게 같이 등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난민 이슈라는 거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금기, 괜히 이렇게 네네. 들어갔다가 무조건 피해만 보는. 네. 사실 제가 속한 정의당도 예멘 난민 때 굉장히 침묵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난민 문제는 좀 곤란한 주제였는데 노옥희 교육감은 그걸 되게 정면으로 돌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었거든요. 네네. 좀 그걸 보면서 진보적 의제를 뚫고 나가는 용기 좀 이런 것들이 절대 뭔가 금기로 얘기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걸 조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가치가 뭐 당연히 그 사회에 어떤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휘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정면 돌파를 하면 그거에 대한 가타부타의 어떤 결과를 정당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회피하고 또 변명을 막 하고 또 아니면 침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더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지 않나 이런 거를 좀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표율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투표율이 그 전체 투표율이 50.9%였고 사전 투표가 우리가 이제 그 시작된 게 2014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지방선거였는데 2014년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로서는 최저 투표율이 나온 겁니다. 세대별로 투표율을 보는 거는 출구조사밖에 없어서 출구조사를 봤는데 20대, 30대 투표율이 아주 폭망을 했고요. 거의 지난 대선 때 견쳐서 거의 30%대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40대, 50대 민주당의 주 어떤 그런 그 지지층이 몰려 있다고 하는 그런 세대인 40대, 50대에서도 거의 뭐 25%, 26%이 정도급으로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60대 이상은 15%밖에 안 떨어졌어요. 대선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또 광주 지역이 네. 37.7%가 나왔어요. 역대 광주에서 있었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이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실망,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응징 이런 심리가 투표 기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찍을 수 없지만 투표장도 이제 안 갈 것이다. 내가 도대체 이 선거를 통해서 뭐 의사를 표현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아주 강력한 의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도 이제 뭐 종편 뭐 지상파 할 것 없이 TV만 켜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민주당의 오만, 민주당의 뭐 반성 없음, 민주당의 후한 무치, 뭐 민주당의 의제 없음, 뭐 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사실은 밤을 새도 모자랄 텐데 굳이 거기에 제가 뭐 하나 더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의힘 의원인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도 정신 차릴 때까지 4번의 패배를 했었다. 민주당 한 번 남았다. 지금까지 3번 했으니까 이제 총선까지 4번 해야지 민주당도 정신 차릴 수 있다는 얘기를 농반 진반으로 하는 걸 들었는데 네. 과연 총선 때에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 라는 것들도 뭐 하나의 좀 뭐 재미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도 사실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를 따져보면 사실은 결국은 이것도 역시 뭐 양당제에 가진 어떤 폐해 중에 하나겠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당 중에 한 곳이 반성 없고 이를테면 오만해서 정권을 잃거나 혹은 청구해서 패하는 것이 결국 나머지 다른 한쪽 당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형태, 그런 형태의 선거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선거권을 가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름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한국 정치 구도 자체가 사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 변할지 저는 솔직히 좀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어떤 패배 원인은 결국 민주당 자신에게 있는데 네. 그 민주당 자신에게 있는 패배 원인을 또 근본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양당제 구도 자체에 있다. 사실은 이 자체 구도 속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패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대패하거나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결과로 계속 이제 환원되는 거죠. 네, 네. 나중에는 이제 극우 정당의 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네, 다른 나라 경우도 보더라도 양당제가 부패가 곪아서 정말 그것이 곪다가 끝에 다다르면 결국은 이 양당제를 다 비판하면서 나오는 것이 좌파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인 거죠. 극우 정당이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저열한 심리를 자극하고 혐오적인 정치를 내세우면서 등장을 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극우화의 문제들이 사실 다 이런 거거든요. 네. 유럽에서 오랫동안 지배했던 양당제 구도나 혹은 삼인주의 정당의 그 지배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신물을 내고 환멸을 느낄 때쯤에 이제 극우 정당들이 출현했는데 한국 역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미 사실상 당 안에서 일부가 사실상 극우 정당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유럽의 정당들은 어쨌든 보면 그나마 그래도 나름의 어떤 그런 뭐 가치, 좌우로 나뉘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지만 한국의 정당 정치, 양당은 보수 양당 정치가 서로 간에 약간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어서 이 제도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기를 계속하면 극우 정당이 출연하는 거는 좀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합니다. 그 얘기도 지금 좀 흥미로운 논점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좀 따로 한번 잡고 그렇죠. 얘기해볼 네, 필요가 되게 있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정치에서 극우 정치가 나타나기 조금 어려운 요인 중에 말씀대로 뭐 이미 좀 극우의 캐파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우파 정당이 존재하기도 하고 저는 안철수의 존재가 그걸 좀 막아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빠셨어요? 아니 그 반대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런 일을 저는 그 안철수 경복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양당제가 늘 있어왔지만 양당제의 환멸이 높아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네. 기존 질서에 대한 환멸에서 오는 그 어떤 반대급부를 그 뭐 진보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안철수로 상징되는 뭐 소위 제3지대라고 불렸던 여기서 뭔가를 계속 흡수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지금 그 우파 정당에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어떤 제3지대 대안이 더 사라진 상태라면 이제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저도 약간 비슷합니다. 네.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출연한 거는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나 정치제도가 있어서이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미국이야말로 사실 오래된 양당제 국가일 텐데 네. 여기서는 그런 제3당이 거의 없는 몰락해 있는 네. 대신에 이제 극우들이 그 보수 정당의 하나의 분파로 들어가거나 좌파들이 민주당의 하나의 분파로 들어가거나 좀 그런 영상을 보이긴 해서 네. 어떻게 보면 한국도 좀 그런 식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조금 더 계속해서 뭐 소위 말해 국민정당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정의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괴멸해 가면은 이 정의당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의 좌파 블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추동하려고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우려 동시 걱정이 됩니다. 네, 저도 약간 말을 보태면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안철수만에게 있었던 건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계속 그 지점들은 박찬종 이후에 어떤 문국환도 특정한 있었고. 문국환도 있었고 특정한 영역들이 있어 왔는데 양당제 하에서 이 되게 흥미로운 거는 양당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하거나 아니면 양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고 안철수가 이제 중도층을 노리고 정당을 창당하기도 하고 했던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 지향도 없고 특별하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대단히 고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제 정치가 그렇게 뭐 자기의 주된 일도 아닌 거지만 그래도 약간 의무감으로 투표를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가 항상 선거 때 단일화의 어떤 모델로 떠오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극단에 있는 방식의 어떤 정당이 등장해서 이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안에서 어떤 대단히 이제 극단적인 어떤 형태의 정치를 포퓰리즘 정치를 하던 분들이 도저히 이 양당제 정치를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어. 정말 국민들의 뜻,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는 제대로 된 포퓰리즘 정당을 만들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이 정치가 재편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이 양당제가 공모한 한 좀 대단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양당제의 순기능이네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부분인 순기능이 거죠. 있죠. 네네네.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는 이미 저는 구급 네, 이미 포퓰리즘 구구 정치가 정당은 있습니다. 예, 이미 등장해 있고 심지어 대통령마저 지금 윤 대통령마저 그런 구급 포퓰리즘 정치를 활용했던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이 등장해서 그들과 차별성을 얘기하며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근데 또 어떤 점에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16년 총선이 되게 예외적이었던 선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단독 일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나름대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회가 이제 2016년 총선 이후 네, 국회였는데 네, 그때 이제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다당제 국면이 열렸던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5년, 6년 만에 완벽하게 양당제로 닫혀버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번 좀 기대가 있었던 것이 꺾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반동은 조금 더 클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더 구구화된 정당에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이 되거나 좀 그런 측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2016년 선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때도 투표율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찍을 수는 없고 이런 정서가 강했고 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세력이 양당제 안에서 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호남 중심으로 획득을 했잖아요. 의석들을.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도저히 새누리당은 찍을 수 없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문재인 중심의 민주당이 너무 싫었던 분들이죠. 그 당시에는.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차라리 국민의당이 몰표를 줘서 이 민주당 좀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보자라고 하는 마인드로 이제 이 제3당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고 친다면 이 제3당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의 지역주의나 이런 방향으로 기대서 탄생했던 측면이 있어서 제도적인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때 현상들이 좀 이번 지선하고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남규님 그래서 또 민주당 패배 원인 네, 어떻게 좀 사실 보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패배의 원인을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선의 연속선상이라고 저는 보았고요. 네네. 사실 지방선거이지만 결국 중앙의제와 연동해서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로 이번 선거를 봤다. 그렇죠. 네. 좀 이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보기보다 패배한 맥락을 보는 게 좀 더 네네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앙 이슈가 오히려 지방 이슈를 제압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현역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또 당선이 되었단 말이죠. 네. 서울에서는 사실은 그 한강벨트가 완전히 빨개졌는데 네. 이제 강북과 완전히 강남에 있는 그 금천과 관악만 민주당이 잡은 거고, 근데 그 사이에 한강벨트 유일한 한 곳 잡은 곳이 성동이죠. 성동구. 네. 그래서 사실 정원호 청장. 정원호 네네. 구청장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성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게 네. 정말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많이 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 한은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이길 수 없었다.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유권자들은 뭐 현명하다. 선거 끝날 때마다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유권자들은 되게 잘 속고 잘 까먹고. 국민 개조론인가요? 네, 저는 뭐 유권자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정치인들은 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에도 잘 속고 무능한 사람들도 그냥 뭐 못 본 채 하거나 뭐 속거나 뭐 그런데 유일하게 국민들이 안 참는 게 한 가지가 오만함인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는 좀 기가 막히게 어느 정치 세력이 좀 우리 앞에서 오만하게 군다 싶으면 그거 하나는 눈 감지 않는 그런 좀 본능적인 유권자들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과 송영길의 출마는 대선 불복인 거죠, 이건. 네.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한 패장이 출마를 하고 그 사령탑이었던 사람이 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고 이거는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 승부를 떠나서 민주당 선거에 아주 그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민주당의 패인이 원한을 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원한이 해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력이 그렇게 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심판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원한이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건데 저도 사실 좀 그랬거든요. 근데 딱
대선 끝나고 한 2달간의 단기 분석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뒷거리 꼬라지를 보니까 없던 원안도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딱 지자마자 막 갑자기 검수완 막 날치기 하고 막 윤호중 이런 사람 비대위원장으로 앉히질 않나. 또 뭐 최근에는 뭐 법사위원장 그 주기로 합의했던 것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 대면서 파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원안이 좀 누그러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2달간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는 기회일 수 있었는데 대선 직후에 그런 선거가 또 있다는 거는 패배의 어떤 어두움을 좀 일신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주 그냥 다 2달 사이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말아먹은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대선 패배와는 약간의 좀 다른 또 그 추가적인 책임을 좀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희한한 게요. 되게 그 대선 직전에 저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오만함을 심판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이준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준석이 막판에 엄청나게 이제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깐죽대는 정치를 하고 여성 혐오 정치를 하고 이랬던 부분이 이제 여성들의 결집으로 나타나면서 오만함을 심판받은 게 됐는데 박빙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지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단히 겸손했어요. 막판에는. 저는 오히려 이번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이 민주당이 진다는 게 너무 뻔하고 대패하겠다는 게 너무 뻔한 상황인데 너무나 자신감 있게 김포광을 꺼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포광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그 마지막 그 이 사과하는 자리까지 나와서도 김포광에 대해서 이 합리성을 얘기하며 이 투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에서 도저히 정말 그 오만함이라고 하는 주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나타났고 우리 시민들이 뭐 그런 오만함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냥 튀고 잘난 척하는 게 싫은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나대는 거 싫어해요. 네, 나대는 거 싫어하고 나대는 놈은 일단 정을 맞아야 돼. 분자의 복수는- 오란도를 싫어하고 분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는데 3개월 만에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겠어요. 네. 심판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의 깐족거림 때문에 그것 역시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진짜 이번에 아주 참 시원하게 심판하고자 했던 그 원안이 해소가 안 돼. 찜찜한 거야, 뭔가. 약간 상쇄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어떤 그 원안이 상쇄가 되면서 민주당 심판론이 제대로 뭔가 발휘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마저 심판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럼 다 풀렸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 아까 그 저쪽 당은 4번 졌으니까 너네도 4번 질 거다라는 게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유권자들은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중앙 권력 내줬죠. 청와대 권력 내주고 이번에 뭐 지방 권력 내줬는데 아직 사람들은 이게 다 풀리지 않았어요. 의회 권력까지 마저 내줘야 그래야 이제 모든 권력에서 과반 이상을 뺏겨야 사람들은 비로소 저 당을 좀 심판했구나라는 그 심판의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총선이 그런 면에서 민주당 심판의 어떤 완결이자 어떤 우리 한국 정치, 양당 정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깐족과 겸손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준석은 되게 깐족거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오히려 광주에서는 되게 겸손한 스타일을 보여왔다는 거죠. 광주에서 이번에 꼭 높은 득표를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되게 낮은 자세로 접근을 했었고 저는 그게 이번에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까지 진출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번에도 지선 끝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 5.18 재단 이사장 정동현 이사장이 돌아갔을 때도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만 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보통 보면 이 정치인들의 이 선거 기간 아무리 임박한 상황이라도 선거 기간 행보를 보면 그 한 오전, 오후, 저녁 단위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준석 대표는 거의 시간 단위로 이동을 해요. 하루에 거의 뭐 이동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측면, 이게 선거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특히나 이제 본인들의 취약한 포인트가 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또 평가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권일님 뭔가 눈빛이 드릉드릉하고 있어요. 이준석 얘기 나오니까 아닙니다. 아니 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선거 전략 전술 차원에서 광주에 내려가고 이를테면 지역을 돌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칭찬할 만하죠. 네네네. 이제 문제는 이제 가치의 문제이고 그렇죠. 지향의 가치의 문제죠. 이번에 전남지사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이정현 그 후보가 예전에 이제 전남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그때의 저는 모습이 좀 기억나고 생생한데 그때 이제 이정현 후보가 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 스피커 들고 혼자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저는 이
그 역대 선거운동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그 장면을 꼽아요. 그 장면과 예전에 이재호 이명박의 제2인자가 은평 쪽에서 지역운동 했을 때. 아, 그분은 전설이죠. 네, 그분은 거의 뭐 동네 사람들하고 다 모두 안고 다니고 뭐 악수하고 이제 거의 친근한 동네 아저씨처럼 하는 저도 목욕탕에서 본 적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의 어떤 그런 지역구에 천착하는 그런 형태의 선거운동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그렇게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제대로 특히나 또 진보 정치인들 이렇게 진보 정당 정치인들 어떤 너무나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민주당에 대한 선거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동연 이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새벽 시간 막판에 96% 개표 때까지 지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뒤집어서 극적인 선거 승리를 했어요. 어쨌든 뭐 김동연 씨의 관운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 사회학자의 아주 그 냉철한 논리적인 분석. 곧 관상도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동연 당선자의 어떤 뭐 가치관이라든가 지향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분이 개인적인 강점들은 많아요. 사실은 어떤 한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이미지, 이 스토리가 있고 입지전적인 스토리가 있고 가난한 집안에서 커서 어쨌든 행시를 패스하고 어쨌든 그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다 섭렵한 다음에 정치권으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뭐 부정축제라든가 이런 잡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청렴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주변에 개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잡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엄청난 메리트로 작동을 한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사실은 캐릭터성이 약하고 주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 정치권에 살아남았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선거에서도 어쨌든 기사회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동연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상대적 장점은 결국은 단순히 썩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덜 썩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어떤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동연은 민주당의 새 얼굴이잖아요. 그동안 어떤 선거에 대선에도 나왔다 뭐 사퇴를 했었고 민주당에 이제 막 입당을 해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의 과오로부터는 다소간에 떨어져 있었던 존재였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반대편에 나왔던 김은혜 후보도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경북인가요? 네네네. 경북의 임미애 후보와 이제 거의 둘밖에 나오지 않은 여성 후보였는데 어쨌든 광역 단위에서 그 여성 후보가 받는 간표 요인들 김은혜 후보가 비록 이제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찍기 위한 국민의힘 후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좀 받는 간표들 요인들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당선됐으면은 뭐 그 최초의 여성 네. 광역단체장이 됐던 거죠. 네, 또 김은혜 후보가 막판에 좀 이제 실책을 많이 했죠. 자식을 뭐 고액으로 미국에 유학 보낸 상황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학부모층의 분노를 아주 강하게 사서 지역에 있는 이 카페들이 난리 났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막판에 나왔던 그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비유를 하자면 맹독성 후보와 무독성 후보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사실은 맹독성이라는 게 사실은 중독성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캐릭터성이 강하고 독성이 강할수록 사람들이 중독되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김동연 씨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없는 대신에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면모도 별로 없어요. 그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김동연이 살아남은 거는 탈민주당스러운 본인의 캐릭터도 있지만 이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인에 대한 선호의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실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민주당의 586 어떤 철험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무지성 감성 정치. 심파를 자극해서 폴로알이랑 부르고.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사람들의 어떤 자기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한데 막상 들여다보면 저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잘 보여줬던 장면이 고민정 의원의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그들의 주장대로 한동훈이라는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밝혀내고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증명을 하는 게 정치인의 능력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껏 한다는 질문이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그 민주당 정치의 어떤 한계와 사람들의 어떤 실망한 부분 이런 거를 아주 간접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대척점에 있는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그런 민주당의 어떤 심파적인 공격에 대해서 따박따박 그 나름의 논리로 그걸 어떤 분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팩트 체크는 정확히 다 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거가 별개로 감성 대 논리의 충돌이란 말이죠. 근데 보고 있으면은 한동훈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민주당이 무논리 무지성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그 한동훈 신드롬하고 김동연의 당선이 그런 면에서 좀 같은 경향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감성 정치, 심파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는 뭐 논리형 정치인에 대한 어떤 선호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간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부상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지지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어떤 자극적인 말로 자기의 어떤 명망을 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자기 이름을 좀 자기 지명도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책이었어요.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책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책을 보고서 정책에 관해서 비판을 하거나 뭐 찬성 의견을 밝힌다고 이런 식으로 김동연이라는 정치인이 이름이 회자가 됐거든요. 이거는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에게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논리형, 정책형, 뭔가 합리적인 정치인의 포지션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번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봐요. 주식님은 감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그 표현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감성을 가장 잘 활용했던 정치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꼬마 민주당 이전 시절에 소위 청문회 스타였을 때의 그 전두환 청문회 당시에 보여줬던 이를테면 그 단기 필마로 모든 어떤 좌종들을 압도했던 그런 것들 보면 사실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되게 감성적인 질문들도 많았고 뭐 그런 태도들이 사실은 되게 감성적으로 국민들한테 먼저 다가갔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측면도 물론 보여줬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설득을 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인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그런 태도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감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치적 지능이 떨어지게 된 저는 배경이 팬덤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멍청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똑똑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전에도 그런 멍청한 짓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매일 같은 사람들이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팬들 사이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격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딱히 논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나쁜 새끼니까 그냥 그건 이미 전제하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찍고 까불고 노는 것에 너무 익숙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리를 발전시킬 만한 훈련도 되지 않았고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인물로서 흘러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같은 자리, 어떤 공개적으로 논증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반박해야 되고 논파를 해야 될 자리에 가면 똑같이 팬덤들끼리 노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한 팬덤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해 주니까. 좋아해 주니까 집단적인 정치 지능이 그만큼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권희님 말도 저는 동의가 되는데 주식님 말이 조금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보다 논리를 좀 더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출현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노무현은 사실 30년 전에 청문회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이번 선거는 어쨌든 적폐청산 2017년에 그 촛불 집회와 적폐청산 이후에 있었던 선거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은 감성의 부분일 수도 있었고 그 촛불 집회에서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빵 터졌던 건데 그 이후에 5년 동안 그래서 뭘 했느냐 계속해서 적폐청산 이거 호소하는 거 말고 뭘 했느냐 실제로 뭔가 바뀐 게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불만족이 있었던 거고 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제 능력주의적인 맥락에서 전문가, 논리에 호소하는 사람, 관료 김동연은 어쨌든 관료로서 그 전문성을 갖고 왔다는 사람인 거고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두루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아까 얘기했던 정원호 구청장 이런 사람들 이렇게 관료적으로 능력을 이렇게 행정 관료적으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호응을 받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뭐
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결국은 이제 리더십이 다시 이 구축이 될 것이고 내후년 총선에서 표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구축하려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다시는 이 시민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좀 그들이 예전에 그 얘기했던 그런 뭐 복지국가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좀 정치 개혁을 제대로 해서 좀 이렇게 정말 이 정치의 어떤 그런 다양성의 정치가 꽃피울 수 있는 정치라든지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추면 다시 이제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길이 상당히 좀 요원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잘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투표용지에 있었나요 이번에? 있었던 것도 있어요. 정의당이 무투표 당선을 이제 비판하는 입장으로 섰잖아요. 무투표가 양당제 뭔가 패해고 이런 거 하지만 사실 무투표 당선의 다른 맥락은 그 지역에 정의당 후보가 나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정의당이 그만큼 당적으로 처참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걸 좀 방증하는 부분인 거고 그 지역 조직이 그만큼 와해됐고 패배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정의당 뭐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제 공중전 말고 지역에서 이렇게 뭐 지역 중심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보는 지역에 있는 정의당 활동가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지역으로 돌아가서 할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다 떠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이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민주당, 그러니까 직전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의당은 어쨌든 태생적으로 민주당이 예전 노무현 정부의 한 축이었던 국민참여당과 합당해서 만들어진 당이고 여전히 그분들이 많이 당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 때 조국 뭐 정관 사태나 뭐 위성정당 사태나 검수완박 이 국명마다 탈당 릴레이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왜 민주당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왜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이러면서 다 탈당하고 다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떠났다는 건 다시 말해 지역 조직이 그만큼 와해됐고 그게 좀 복구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마할 사람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됐던 거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 조직이 와해됐다는 부분이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비례대표로 당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부분 6명 중에 5명이 비례대표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5명, 그러니까 6명 중에 5명만큼 절대적으로 비례대표가 많은 상황에서 사실 중앙정치가 중심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임무 방기인 거죠. 네네. 뭐 정의당은 너무 중앙만 한다, 지역 사람들도 중앙 얘기만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지역에서 뭘 얘기를 해도 주목되지 않고 네네.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만 맞습니다. 주목이 네. 된다라는. 이 선거가 보통 6월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사이에 뭐 몇 개월 동안은 큰 선거가 없었는데 이게 탄핵 때문에 갑자기 대선이 이게 지금 그 3월로 오면서 너무 근접한 선거가 돼버려서 사실상 첫 대선 2라운드 선거가 지선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가 대선 2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심판 선거, 이재명 심판 선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의 컨벤션 효과가 아주 크게 작용한 그런 선거가 되면서 이 어떤 지역 의제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정의당의 득표율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민주당 지지율하고 이게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의석은 적었지만 전국 득표율은 거의 10% 가까이 득표를 받았잖아요. 그때도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승리한 선거였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기면 같이 이기고 민주당이 망하니까 같이 심판받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게 반대가 되면 다소 결과가 안 좋아도 뭔가 희망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도대체 이 당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진 거란 말이에요. 최근의 현상이면 네. 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현상이었긴 그렇죠. 해서 예. 그건 심지어 민주노동당까지 그렇죠. 거슬러 네, 올라가요.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진입했을 때도 이미 그때 열린우리당이 아주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민주대연합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선언한 이후에 두 번의 선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민주대연합 하니까 커플링 되기를 바랬던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그거 안 할 거야라고 노선을 확실히 정했는데 그 이후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노선을 나오고 확실히 정했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닌가요? 정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한 줄 말씀드리는 알았- 공개적으로 1000명은 여러 번 했죠. 정의당 지도부가. 네. 그렇죠. 그래서 심상정 대표 시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위성정당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는 뭐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게 있고 이게 식민 지배를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그냥 그 생활이 좀 편해진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식민 지배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당위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 내부에는 이제 뭐 독립운동가도 있고 뭐 적당한 뭐 타협주의자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생활이 편해서 그냥 뭐 일제가 너무 고마운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근데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2년 정도 있었는데 지난 총선 이후에 그 탈피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좀 오래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식민지로서의 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쓴 장본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가장 최근으로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예를 들어보더라도 조국 사태가 있었죠. 근데 조국 사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당이. 조국을 옹호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의당의 지향으로 본다면 사실은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조국의 편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당이 정의당이에요. 조국과 정경심 씨가 저지른 일들을 가지고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조국이 저지른 불법, 편법, 탈법적인 세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 불평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정답은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정의당이 지향해온 가치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과 계속해서 커플링 되어 온 그런 정의당의 처지에서 나온 이를테면 전략과 전술이었고 그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돼서 그때부터 정의당에 대한 이를테면은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뭐 평등을 지향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을 했었고 또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 건에서 또 한 번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최근만 하더라도 두 차례 큰 선택의 고비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의 근거로 선거 결과에서 우리는 민주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당내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친민주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가 계속해서 우리는 민주당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식,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뭐 상상만 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뭐 선거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요구가 올라올 거란 말이죠. 우리는 민주당과 어쨌든 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줘야지 우리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올라올 것이고 그것을 중앙당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끊어내는 것이 그냥 아무런 손해 없이 끊어낼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끊어낼 수 있었겠죠. 그 손해를 무릅쓰고 끊어내는 거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그 두 번의 그 판단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이 있었는데 조국 사태 때는 그래도 정치공학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됐지, 당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뭐 그 선거법 연합 그 패스트 트랙 공조를 두고 그래 정의당이 짱구정 굴렸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은 정말 공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가슴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검수완박을 정말 동의했기 때문에 드시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뭐 일부는 정말로 진심으로 네. 동의를 했던 거고 네. 그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뭔가 의견을 바꾸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네. 원팀으로 갔던 거 예. 그게 좀 난감합니다. 그거를 사실은 유권자들은 알 필요가 없죠. 네, 그게 그게 뭐냐면 조국 사태 때도 그 권일님이 말씀하신 그 정답을 사실 얘기는 했어. 근데 남아있는 건 조국 찬성이잖아요. 결정을 그렇게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때도 막 그냥 조국이 잘하니까 와 정의당은 우리 조국 찬성합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국에 대한 그 정의당의 입장들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왔어. 뭐 젊은이들 뭐 박탈감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길게 막 맹비난을 하고 결국 도장 찍었어. 이번에 검수완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서 못 배운 거예요. 검수완박도 정의당의 그 두 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보면 나름 자기들의 논리가 있어요. 요거는 요러니까 찬성했고 요거는 뭐 요러니까 반대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거는 그냥 검수완박 찬성당인 거잖아요. 조국 사태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근데 여기서 정의당의 그 쇄신에 대해서 아까 그런 사람들, 민주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당들이 어떻게 쇄신했나를 보면 조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라기보다는 가장 근래에 고난을 극복한 당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당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준석이라는 사람, 혹은 뭐 그 전에는 저 김종인이라는 뭐 외부인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당을 좀 바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누가 나갔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김종인 이전에 이준석 이전에도 그 당에 뭐 비대위원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쇄신안이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근데 매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 됐던 게 갑자기 어느 시점에 딱 뭐 김종인 이준석으로 이어지는 그 쇄신안이 먹혔던 거는 누가 나가서 되는 건가요? 황교안 중심의 그 사람들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쇄신안이 나쁘냐, 혹은 뭐 그 사람이 뭐 영향력이 없냐, 뭐 이런 측면보다는 박지원이 아니라 그 이상 누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 당은 지속 가능성에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 번의 그 위기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 당은 쪼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는 다시 진보 대통합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이루는 세 축 중에 이제 한 축,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참여당 계열을 버리고 나머지 두 축과 다른 진보 정당을 통합해서 좀 진짜 진보 정치 세력만 그거는 남은 진보 도로 정당을 민주노동당 만들어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역시 복고가 유행이군요. 흐뭇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만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못할게요. 정의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거 같아요. 민주당은 그나마 망해도 살아남을 기반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지금까지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 폭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70, 80석은 얻을 겁니다. 민주당은. 팬덤이 있기 물적 때문에. 기반이 다르죠. 네. 사이즈가 전혀. 근데 정의당은 팬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팬덤 성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정의당에 제일 지지하는 앞에 사람들은 그냥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정의당이 삐끗하면 고개를 돌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지, 정의당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래 좀 이해해 줄 법해,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정의당 심지어 지지자들 당원들도 중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은. 그래서 아까 주신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중간중간 과정 논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그런 선택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지지자들은 그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정의당. 그럼 정의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일테면은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이 좀 어느 정도는 코어가 있어야지 눈덩이를 불려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코어 지지자들이 예전부터 사실 이건 고민이었죠. 사실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그렇고 다들 비판을 겁나 잘해. 맞아요. 비판을 너무 잘하는데 정작 당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 일하는 몇 명만 정말 갈려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그래서. 생각에 너무 동의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 팬덤이 없다는 게 꼭 이게 뭐 좋다는 상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한국의 진보 정당은 하기 너무 어려워요. 페이스북 친구들이 거의 뭐 기본소득당만 빼고는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사람들이 다 있는데, 네. 정의당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다들 탈당하거나 번아웃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선거 끝나고 나서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 또 되게 심각하게 느껴져요. 이제 이 정의당이 기층에서부터 이제 무너져 나가는구나. 가장 이제 묵묵히 일을 하던 사람들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이제는 정말 글자 그대로 소진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지역이니 중앙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환멸스럽다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떠나가겠다고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또 하는데.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정치부를 나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전에 이제 정치부 관련해서 꼭 같이 이제 뭐 그 협업하고 했던 민주노동당 시절의 보좌관들이 있거든요. 되게 일 잘하는 보좌관들 많았어요. 정책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 지금 다 민주당 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저는 좀 이제 뭐랄까요, 좀 황당했어요. 이번에 최로 정치부 가서 도대체 이 뛰어난 사람들을 왜 그 정의당은 민주당에 뺏겼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의당이 제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꼭 정의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지지는 비판적 지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치를 더 두고 늘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이 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소진되고 있고 거의 이 임금 별로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런 정의당,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 바닥을 깔고 있는 그 이 진보 정당을 지탱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그래서 어쨌든 들더라고요.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주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의당은 누군가를 쫓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계속해서 끊임없이 민주당과 커플링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있죠. 있어요. 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고 나면 정의당에 존립하기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거를 해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총선 전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의당은 앞으로는 지금 정말로 더 큰 내리막밖에 남지 않을 거다.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갑자기 뭐 10석이었나요? 네. 13석이었나요? 그만큼 성공을 거둔 게 좀 약간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을 가끔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책으로 본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쭉 하락세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5석, 6석 국회의원석은 계속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너무 큰 성공이지만 그때는 우리 여기서부터 그렇죠.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미미한 성공이다라고 다들 얘기했었고. 그렇군요. 예. 다음 선거에서는 교섭단체를 만들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석이 진짜 너무 작게 느껴질 정도로 그 주변의 열망이 그거보다 몇 배 더 컸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망을 탄핵이 다 앗아가고 그랬었죠. 이렇게 이 노무현 탄핵이 다 앗아가면서 이 열린우리당이 또 몰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 분위기가 일면서 그나마 줄어든 거였죠. 예. 그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정당에서 가장 핵심이 돼야 될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일 수밖에 없고, 근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코어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권수정 후보를 찍지 않았던 이유는 제1공약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 네, 최종적으로 그 이 선거 공약집에 실린 제1공약은 아니었는데 선거 중간에 계속 이제 권수정 후보가 그 수도 이전 이 부분을 제1공약이다라고 내세우면서 계속 이제 공표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제가 엄마한테 들었어요. 네. 엄마랑 통화하는데 우리 엄마는 부산 시민이신데 그리고 난 정의당원도 아닌데 나한테 뜬금없이 정의당 후보가 권수정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 공약이 서울 수도 이전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 사실이냐 이렇게 나도 엄마한테 반문을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나름대로 이제 SNS 같은 데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저런 공약이 나오게 됐고 그것을 또 저렇게 전면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짐작은 되죠. 물론 짐작은 되는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됐는가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청와대 이전과 맞물려서 좀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이전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빴고 나쁜 지지세를 이어받기 위해서 수도 이전이라는 말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패착이죠. 자꾸죠. 서울 시민으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본 거는 현수막인데 그러니까 권수정 후보의 현수막들에 있는 내용들이 딱 생각나는 거는 서울 전면 수정 이름과 이제 맞물려서 얘기하는 것과 수도 이전 그리고 첫 여성 노동자 출신 서울시장 일자리 보장제 사실 냈다 되게 난해하거나 뭐 그렇죠. 크게 이해하기 쉽지 이렇게 않죠. 지방선거에서 호소되지 않는 요소이거나 일자리 보장제가 그나마 가장 의제에 가깝다 싶은데 일자리 보장제란 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죠. 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력 문제도 어쨌든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정의당 왜 탈당 안 해요? 왜 탈당 안 하냐고요? 이런 제가 픽폭을. 점점 떠나고들 있다고. 저는 탈당할 생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어떻게 하면 탈당할 거예요? 근데 저 아직 입당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한 6개월, 1년 6개월밖에 안 돼서 저는 이거 뭐예요? 입당 계획이요? 흑역사인데요. 흑역사는 아니다. 김종철 그 전 당대표 당선된 날 바로 입당했습니다. 그분의 희망을 보고 그분의 저는 희망을 어쨌든 보고. 그분이랑 지역에서 같이 활동했었죠. 노동당 동작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 또 이제 정의당 그동안 당대표들과 가장 좌파적인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그랬었죠. 사실. 밤에 술 먹다가 김종철 당대표 됐다 하면서 바로 입당을 핸드폰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되셨고 근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좀 당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겼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당대표조차도 이렇게 공식적 절차로 징계할 수 있는 정당이구나 하면서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실망해서 떠나는 건 조금 제 MBTI 상으로 MBTI가 뭔가요? ISTJ입니다. ISTJ가 뭐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없고요.
1년 6개월 만에 실망한다? 그건 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 네, 3년은 버텨야죠. 네. 혜림님은 이번에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혜림님 의견도 궁금한데. 저요? 네. 저도 저희 무투표 콘텐츠 만들었었는데 네, 그게 네. 제일 좀 심각하다고 여겨졌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포구 주민인데 네. 힙스터 네, 마포구 힙스터에 네, 딱 중심에서 지선을 투표제를 받았는데 이 마포 그렇죠. 안에서 네, 네, 네. 좀 절망적으로 느껴졌고 이번 선거에서 또 이제 좀 부각됐던 정당 중에 하나가 진보당인데, 그래서 이제 정의당하고 견주어서 많이 이제 진보당을 평가하면서 진보당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스코어를 얻었기 때문에 더 지역 밀착형으로 했던 그런 이 활동들이 더 이제 성공을 거둔 거 아니냐라는 그 논리적 근거가 되어서 지역 정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얘기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것이 광주인 것 같아요. 진보당이 광주에서만 6명을 당선시켰거든요. 반대로 정의당은 1명 당선됐어요. 네. 어쨌든 광주가 굉장히 가장 낮은 투표율,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토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던 거고, 좀 그것과 연동이 돼서 정의당이 광주에서 실패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진보당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연동되지 않았다, 커플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광주에서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선택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거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요즘 이제 페이스북에서 좀 많이 읽었던 글인데, 진보당은 중앙 정치에 의원이 없어진 거죠.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아마 2명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언론 주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의 어떤 주요한 논쟁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찬이나 반이나 당 게시판에 표시는 했겠지만 그게 언론에서 주목되지 않았고, 근데 사실은 진보당의 스탠스를 따지고 보면은 맞아요. 검수완박 찬성했을 거고, 네, 조국에도 아마 찬성했을 훨씬 더 거예요. 민주당과 커플링이 강한 예. 정당이니까. 그럼에도 그게 이제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이 광주에서 6명 당선으로 이어진 부분. 아, 그 민주당과 그 커플링은 이미 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기에 모른다. 민주당과 다를 것이다, 같지 않다는 네, 인식이 오히려 인식이 있었다. 있지. 네, 아, 안 알려진 덕분에 그런 네, 게 네. 있군요. 역사를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외의 지역에서 당선된 곳이 3곳 정도 있습니다. 옥천, 그러니까 충북 옥천, 네. 서울 노원, 울산. 근데 울산은 뭐 아시다시피 노조와 굉장히 울산 연합이 강력한 가장 강한 지역이죠. 연결이 네. 있는 지역이었고, 그 외에 남은 게 옥천과 노원일 텐데요. 그 중에 옥천 활동가는 굉장히 지역에서 2023년부터 활동을 쭉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1위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셨고, 그렇군요. 네. 노원이 좀 예외적이죠. 서울 노원, 양당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에서 당선된 최나영 후보인데요. 당선된 맥락을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주민대회라는 거를 조직을 해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원에서 1년 예산을 쭉 쓰고 나서 이만큼 못 쓴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보통은 이제 내년도 추경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주민대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이 예산을 이제 경비 노동자들의 에어컨 설치를 하는 식의 뭔가,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이 세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의견들을 조직을 해내고 그거를 구청장한테 보내고 그게 채택이 돼서 경비 노동자들의 에어컨 설치를 이어졌던 그런 지역 활동을 좋은 하셨던 생활 정책의 사례네요. 분이 네. 정말 대단한 활동을 하셨죠. 네, 네, 네. 근데 3위 했어요. 네. 이 정도 했으면 1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위 해가지고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2-3% 차이로 3위를 해서 네.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보당의 성과에 대해서 사실 좀 과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광주라는 측면에서는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네. 좀 노원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지역 밀착 활동을 해서 성과를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아슬아슬한 측면이 있었다. 네. 3인 선거구 아니었으면 이분 당선되지 않았던. 저는 활동을 해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역 활동이 어떻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할 말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약간 그 좀 서울 깍쟁이 같은 이미지라면 진보당 사람들은 되게 넉살 좋은, 푸근하고 넉살 좋은 이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마포 힙스터라는 그 조롱도 사실은 그런 이미지의 연장인 것 같아요. 너무 깍쟁이 같고 뭐 괜히 이렇게 말 걸면은 좋은 말이 별로 안 돌아올 것 같은 이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이미지의 차이가 뭐 바닥 민심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진보당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정의당과 자꾸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진보당에 대한 평가로 이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보당이 잘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잘한 결과는 그동안 지역 활동이나 진보당의 어떤 활동의 어떤
최소한의 결과라고 물론 본인들의 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어떤 진보 정당의 한 정당으로서 참고해야 될 모델이고 계속해서 배워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의당을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보당을 수단으로 삼아서 야 너네들도 하방해 지역에 내려가서 박박 기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역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사실도 아니에요. 네.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되게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치들, 소위 말하는 의회 정치적인 어떤 공방이라든지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들을 둘러싸고 예컨대 검수한박이라든지 이런 걸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들은 원내에 있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무슨 고공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현실 정치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마포구 힙스터 정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정의당이 취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든가 정체성 정치를 얘기하는 네, 거죠. 정체성 네. 정치에 대한 비판인 것인데 그 진보 정당으로서 정체성 정치 안 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네. 그런 정당 없거든요. 특히 점점 미래 세대와 같이 정당을 할수록 그거는 피해갈 수도 없고 당연히 필수적으로 오히려 핵심적인 정치로 가져가야 될 것들이 바로 젠더 문제이고 지금 정치이고. 가장 에너지가 큰 어떤 그렇죠. 이슈예요. 네. 지금 가장 한국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이고 진보 정당이 가장 중심적으로 안고 가야 될 의제거든요. 그 정의당이 이 정체성 정치에 매몰돼서 지역 정치를 뭐 등한시하고 계급 정치를 등한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아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진보 정당의 어떤 나아갈 길과 관련해서는 사실 또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것이 네, 네. 과연 이 진보당 모델이 또 우리가 또 저기로만 가면 돼라고 얘기할 만큼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또 저는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아까 이제 민주당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정의당보다도 훨씬 더 민주당과 커플링 되어 있고 내부의 어떤 구성 인자들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보다도 훨씬 더 원내 정당이 됐을 경우에 훨씬 더 이제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있는 정당이고 진보 정당의 색깔이 옅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봐야 될 모델이기도 하고 사실 또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의 어떤 이분법적인 관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지역 정치는 지역 정치 나름대로의 쟁점이 있고 중앙 정치 나름대로의 쟁점이 있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진보 정당이 잘 됐을 때를 보면 어땠냐면 중앙 정치의 의제들과 지역 정치의 의제들이 투트랙으로 가면서도 중간중간 링크를 해주는 조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던 농객들이 있었고 지역 정치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교류도 활발했고 네, 네, 네. 중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중앙으로 가져와서 확산시키는 역할도 맞습니다. 때로 네, 네, 네. 했거든요. 그게 많았죠. 예. 그런 매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이제 드물어졌고 네. 다들 지쳐서 나가 떨어졌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같이 한번 토론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과제들을 또 많이 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다음 총선 2년이나 남았으니까 2년이 대단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한국 사회에 너무나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 많은 일들 안에서 이 두 정당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자신들의 어떤 가치 지향을 잘 알리느냐에 따라서 다음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